최근 중국에서 믿기 힘든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것과 함께 중국 전역의 20대에서 30대 젊은 여성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이라 하기엔 숫자가 너무 많고 단순 유학이라 보기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뭐가 있길래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한국을 향한 욕설과 질투, 그리고 한류 열풍이 동시에 폭발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기이한 현상의 한가운데에 있던 한 중국산 화장품 인플루언서, 그녀는 한국을 직접 다녀온 뒤 중국 젊은 여자들이 이를 악물고 한국으로 오는 진짜 이유를 폭로했습니다. 그녀의 틱톡 영상이 공개되자 중국은 분노했고 한국은 술렁였으며 해외 언론들까지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그녀는 왜, 그리고 무엇을 보고 한국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까지 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고백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왕메이라고 합니다. 선전에서 중국 최대 화장품 쇼핑몰 틱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아니, 정확히는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해야 할 것 같네요. 몇 달 전만 해도 제 라이브 방송에는 매일 밤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메이 언니, 이 립스틱 색상 진짜 예뻐요. 이번 달 신상품 언제 나와요? 댓글창은 불이 났고 제품은 업로드하자마자 품절이었어요. 선전 시내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게 불과 석 달 전 이야기입니다. 지난달부터 시청자 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50만 명이던 라이브 시청자가 20만 명으로 다시 10만 명으로 추락했습니다. 댓글도 달라졌어요. 메이 언니, 왜 아직도 선전에서 방송해요? 다른 인플루언서들은 다 서울 가던데? 한국 배경 없으면 요즘 촌스러워 보여요. 경쟁사는 명동에서 방송하던데 언니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한국, 그게 뭐가 대수라고? 속으로 비웃었죠. 한국은 중국의 작은 도시 정도 아닙니까? 역사적으로도 우리의 영향권 아래 있던 곳인데 왜 제가 그런 곳까지 가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광고주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거든요. 왕 대표님, 죄송하지만 이번 시즌 계약은 어렵겠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한국 배경이어서요. 저희도 다른 인플루언서와 논의 중입니다. 일주일 만에 주요 광고주 5곳이 떠났어요. 월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임대료, 직원 월급, 제품 재고비, 모든 게 제 목을 조여왔죠.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한국에 가야 하나? 아니야. 절대 안 돼.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은행 잔고를 확인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존심으로는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요. 결국 저는 인천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이건 배신이야.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던 제가 결국 그곳에 가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니요. 경쟁사 인플루언서들을 배신자라고 욕하던 제가 이제는 똑같은 길을 가게 생겼어요. 비행기 표를 출력하면서도 계속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비자 서류까지 준비해야 했어요. 조그마한 나라 비자를 내가 신청하다니. 서류를 작성하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생존이 먼저였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경쟁사 인플루언서의 서울 라이브 방송을 몰래 봤어요. 명동 거리를 배경으로 한 그녀의 방송에는 무려 80만 명이 접속해 있었습니다. 제 전성기보다 많은 숫자였죠. 댓글창은 난리였어요. 언니 뒤에 한국 남자 잘생겼어요. 서울 거리 진짜 깨끗하다. 저도 한국 가고 싶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한국에는 분명 뭔가 있었어요. 중국 여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무언가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캐리어를 끌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일주일만 다녀오자, 콘텐츠만 찍고 바로 돌아올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봤어요. 선전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작아졌죠. 한국, 도대체 뭐가 있길래 다들 난리야?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나을 거라고는 단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필요한 배경 영상만 찍고 돌아올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건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2시간 반 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나왔는데 묘하게 기분이 나빴어요. 중국어 서비스까지 해주다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면. 착잡한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죠. 입국장으로 향하는 복도부터 이상했습니다.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했죠. 바닥은 반짝였고 공기도 상쾌했습니다. 선전공항의 탁한 공기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에어컨이 좋나 보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도 외국인들이요. 유럽인, 동남아인, 미국인, 온갖 인종이 섞여 있었죠.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잖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공항에서는 외국인을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중국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왜 외국인들은 중국 대신 한국으로만 오는 걸까요? 왠지 모를 열등감이 밀려왔습니다. 입국 심사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 앞에만 최소 200명은 있어 보였죠. 휴, 최소 1시간은 걸리겠네. 중국 공항에서는 줄이 짧아도 2~3시간씩 기다리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저는 체념하고 줄 끝에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후 2시 17분. 3시 반쯤엔 나갈 수 있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앞에 200명이 마치 무빙워크를 탄 것처럼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줄이 정말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죠. 2분 뒤, 제 앞에는 50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다시 1분 뒤, 20명.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정확히 3분 17초 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여권을 내밀 필요도 없었어요. AI 안면인식 시스템이 제 얼굴을 스캔하더니 자동으로 여권 정보를 불러왔습니다. 왕메이님, 환영합니다. 기계음이 중국어로 말했어요. 그리고 입국 도장까지 자동으로 찍혔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중국 공항에서는 직원 5명이 달라붙어도 한 사람 처리하는데 5분씩 걸렸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AI가 30초 만에 모든 걸 끝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 뒤에 긴 줄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도대체 뭐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쳤죠. 수화물 찾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역시나 제 캐리어는 벌써 나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30분씩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캐리어를 끌고 출구로 향하는데 이상한 로봇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짐 운반 도와드릴까요? 유창한 중국어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로봇을 쳐다봤죠. 포터 로봇이었습니다. 네.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캐리어를 로봇에 실었어요. 로봇은 화면을 띄우며 물었습니다. 목적지를 설정해 주세요. 터치스크린에 공항 출구를 선택했죠. 그런데 그때 제 배에서 요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먹은 기내식이 잘못됐나 봐요. 갑자기 배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저는 중국어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봇이 반응했습니다. 화장실을 경로에 추가할까요? 중국어로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내 말을? 자동 통역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추가하시겠습니까? 로봇의 중국어 발음은 완벽했어요. 저보다 표준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았죠. 네, 빨리요. 로봇은 즉시 경로를 재설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로봇을 따라가는데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공항 곳곳에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50m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았죠. 화장실이 왜 이렇게 많아? 중국 공항에서는 화장실 찾느라 10분씩 헤맸는데 말이에요. 로봇이 저를 가장 가까운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화장실 앞에 도착했는데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주인 없는 캐리어들이 화장실 입구에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캐리어들을 멍하니 바라봤죠.
중국이었다면 1초 만에 사라졌을 겁니다. 아니, 애초에 중국에서는 캐리어를 손목에 쇠사슬로 묶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화장실 가는 동안 그냥 바닥에 두고 간다고요? 미쳤나? 도둑은?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자기 짐을 화장실 앞에 두고 유유히 들어가더군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급한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무료 휴지, 비데, 자동 손소독제, 심지어 자동 향수 분사기까지 있었어요. 온수도 완벽하게 나왔죠. 이게 무료 공중화장실이라고? 중국에서는 5성급 호텔에서나 볼 법한 시설이었습니다. 보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제 캐리어는 로봇 옆에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중국의 작은 도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나라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면서 저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바닥, 친절한 안내 표지판, 곳곳에 편의시설. 모든 게 이용객을 배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5살 어린아이도 혼자 이용할 수 있겠네. 중얼거리며 출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탔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앞으로 일주일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뀔 거라고요. 택시 안에서 저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 고속도로 풍경부터 달랐어요. 갈라진 도로가 없었습니다. 쓰레기도 보이지 않았죠. 중국 고속도로는 포장이 엉망이어서 차가 덜컹거리기 일쑤인데 여기는 승차감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한국 도로는 왜 이렇게 깨끗해요? 택시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번역 앱을 켜서요. 기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금으로 관리하는데 당연히 깨끗해야죠. 당연하다고요? 중국에서는 세금을 내도 도로는 망가져 있는데 말이죠. 서울 시내로 접어들면서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본능적으로 찍고 싶어졌거든요. 평범한 주택가였어요. 관광지도 아니고 유명한 거리도 아닌 그냥 동네였죠. 그런데 믿기지 않게도 그 평범한 골목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깨끗하게 포장된 보도, 가로수가 심어진 인도, 정갈한 담벼락, 작은 카페들이 골목마다 있었고 각자 개성 있는 간판을 달고 있었어요. 이게 평범한 동네라고? 중국의 평범한 동네는 갈라진 시멘트 바닥에 쓰레기가 나뒹굴고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가 인도를 막고 있죠. 상점 앞에서는 시끄러운 스피커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길거리 상인들의 호객 행위로 귀가 아플 지경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죠. 골목 벽에는 예쁜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여긴 화보 촬영장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패션 잡지 촬영지 같았거든요. 택시가 익선동 입구에 멈췄어요. 제가 목적지로 설정한 곳이었죠. 틱톡에서 중국 여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해서 골랐습니다. 택시비를 내는데 기사님이 영수증을 건네주셨어요. 필요하시면 가지세요. 친절하게 웃으며요. 중국 택시는 영수증도 안 주고 바가지 요금 쓰기 일쑤인데 말이죠. 저는 캐리어를 끌고 익선동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전통 한옥이 즐비한 골목길. 하지만 낡고 허름한 게 아니라 세련되게 리모델링되어 있었습니다. 한옥의 기와 지붕과 나무 대문은 그대로 두고 내부는 현대식 카페와 서점, 갤러리로 바뀌어 있었죠. 이게 가능해? 저는 감탄했습니다. 중국의 관광지는 전부 조잡하고 촌스럽거든요. 전통을 살린다면서 싸구려 기념품 가게만 가득하고 현대화한다면서 전통은 다 부숴버리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저는 계속 카메라를 돌렸어요. 낮은 한옥 지붕, 나무 문틀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 덩굴, 카페 창문 너머로 들리는 잔잔한 인디 음악. 모든 게 완벽한 콘텐츠였죠. 중국에서는 유명 관광지 가도 이런 감성 못 찾는다고. 한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파스텔톤 한복을 입은 마네킹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전통 한복인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었죠. 너무 예뻐서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그 옆 건물은 한옥풍 북카페였어요. 통유리 너머로 책장과 빈티지 조명이 보였죠. 들어가 볼까? 저는 카페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서 카페로 들어가던 남자분이 문을 잡아주셨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정말 컸어요. 제 키가 162cm인데 그분은 최소 180cm는 넘어 보였죠.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 단정한 헤어스타일. 들어가세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와 그분 사이의 거리는 최소 5m는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 거리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 때까지 문을 잡고 기다려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가셨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중국 남자들은 남이 이익 보는 걸 싫어해서 일부러 문을 빨리 닫아버리거든요. 심지어 여자가 와도 상관없이요. 하지만 저 남자는 5m나 떨어진 저를 위해 기다려줬습니다. 매너가 몸에 배어있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키도 크고 옷도 세련되고 매너까지 완벽한 남자. 중국 남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더 아름다웠어요. 한옥의 나무 기둥과 대들보를 그대로 살리고 현대식 가구를 배치했죠. 창가 자리에는 책을 읽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카운터로 가서 메뉴판을 봤어요. 한글로만 적혀 있어서 당황했죠. 저기, 번역 앱을 꺼내려는데 직원분이 먼저 태블릿을 건네주셨습니다. 중국어 메뉴판이었어요. 중국 손님이시죠? 이걸로 보세요. 완벽한 중국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미자 라떼와 무화과 토스트를 주문했어요. 주문을 받는 직원의 태도도 친절했죠. 중국 카페 직원들은 무뚝뚝하고 불친절한데 여기는 달랐어요.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주변 손님들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중년 남성들도 전부 세련된 옷차림이라는 거였어요. 깔끔한 재킷, 잘 다린 셔츠, 정돈된 헤어스타일. 중국 아저씨들은 낡은 운동복에 슬리퍼 차림인데 말이죠. 한국 남자들은 나이 들어도 멋을 내는구나.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주문한 음료가 나왔습니다. 오미자 라떼 나왔습니다. 직원분이 트레이를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받으려고 일어섰죠. 그런데 그때 옆 테이블 손님이 음료를 받아가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돈 주고 산 음료인데 왜 손님이 감사하다고 할까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음료를 들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예의 바른 나라구나. 오미자 라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새콤달콤한 맛이 입 안에 퍼졌죠. 맛있었습니다. 무화과 토스트도 정성스럽게 플레이팅되어 나왔어요. 중국 카페는 대충 담아주는데 여기는 예술 작품 같았죠. 천천히 음료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 한옥 지붕 위의 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모든 게 그림 같았어요. 이런 곳에서 살면 어떤 기분일까? 문득 상상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이런 골목을 산책하고 이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삶. 중국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여유였죠. 음료를 다 마시고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다가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땅 하고 떨어지는 소리. 아, 황급히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데 누군가 먼저 주워주셨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 남성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번역 앱을 켜서 물어보셨죠.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휴대폰을 건네며 미소 지으셨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는 자리로 돌아가셨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떨어진 물건을 주워주는 게 자동적인 반응처럼 보였죠. 배려가 본능이구나. 중국 남자들은 남의 물건이 떨어져도 못 본 척하는데 말이에요.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아까 그 60대 남성분 때문이었죠. 나이는 저보다 30살은 많아 보였지만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매너까지 완벽했습니다. 중국 남자들과는 급이 달라. 중얼거리며 창밖을 봤어요. 골목을 지나가는 한국 남자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죠. 20대 젊은 남자들은 키가 크고 잘생겼고 40대에서 50대 중년 남성들은 세련되고 단정했어요.
반면 중국 남자들은 어떤가요? 키도 작고, 옷도 촌스럽고, 매너도 없죠. 나는 왜 중국에서 태어난 걸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카페를 나와 골목을 걸었어요. 한복 대여점, 수제 액세서리 가게, 빈티지 서점. 하나하나가 다 콘텐츠였죠. 그런데 골목을 걷다 보니 한국 여자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키가 컸어요. 165cm는 기본이고 170cm 넘는 여자들도 많았죠. 피부도 하얗고 화장도 자연스러웠어요. 무엇보다 옷차림이 세련됐습니다.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스타일이었죠.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감이 무너졌어요. 저는 160cm의 피부도 그렇게 하얗지 않고 패션 감각도 평범했으니까요. 한국 여자들은 다른 종족 같아 중국 여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는 잘 어울린다는 거요. 키 크고 세련된 남자에게는 키 크고 세련된 여자가 어울리는 법이죠. 반대로 중국은 어떤가요? 키 작고 못생긴 남자에게는 평범한 중국 여자가 어울리는 거예요. 계급이 다르구나. 보이지 않는 계급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 여자들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일 게 분명했어요. 한국 남자들이 저를 선택할 리 없었죠. 우울한 마음으로 올리브영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사서 예뻐져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화장품을 쓰면 한국 여자들처럼 예뻐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올리브영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매장 안에는 한국 여자들이 가득했는데 다들 너무 예뻤거든요. 긴 다리, 하얀 피부, 큰 눈. 저는 그들 사이에서 완전히 묻혀버렸죠. 화장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일단 매장을 둘러봤어요. 화장품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색조, 기초, 성케어, 헤어. 중국에서는 본 적 없는 브랜드들도 많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테스트 제품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솜거울, 화장솜, 립스틱 샘플, 파운데이션 테스터. 전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죠. 이게 가능해?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중국 매장에서 테스트 제품을 개방했다가 사람들이 통째로 가져가 버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남자들까지 몰려와서 화장품을 온몸에 바르고 빈통에 담아가기까지 했죠. 결국 3일 만에 테스트 제품을 전부 철수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리에 깔끔하게 놓여 있었죠. 시민 의식이 다르구나. 감탄하며 매장을 둘러봤어요. 직원들도 신기했습니다. 중국 매장 직원들은 손님을 감시하듯 따라다니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1시간 넘게 매장을 둘러봤지만 직원들은 전혀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선크림 코너에서 제품을 고르고 있는데 실수로 핸드크림을 떨어뜨렸어요. 황급히 주우려고 몸을 숙였죠. 그런데 옆에 있던 30대 한국 남성이 반사적으로 주워주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본능적으로 남을 돕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 남자들에게 빠져들고 있었죠. 제품을 몇 개 고르고 계산대로 갔어요. 직원분이 밝게 웃으며 계산해 주셨습니다. 총 85,000원입니다. 카드를 건네며 물었어요. 이 립스틱, 한국 남자들이 좋아하는 색인가요? 번역 앱을 켜서요. 직원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인기 많은 코랄 컬러예요. 자연스럽고 예쁘죠? 감사합니다. 쇼핑백을 들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 화장품을 써도 나는 중국 여자일 뿐이야.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한국 여자들과는 비교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30분 넘게 지나가는 한국 남자들을 구경했습니다. 키 큰 남자, 잘생긴 남자, 세련된 남자. 눈이 호강했죠. 중국 남자들과는 정말 다르네. 연애 경험이 없는 저였지만 한국에서는 중년 남성에게도 사랑에 빠질 것 같았어요. 그만큼 한국 남자들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살 수는 없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중국을 떠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비자 문제도 있고, 언어도 안 되고,
무엇보다 한국 남자들이 저를 선택할 리 없었으니까요. 꿈 같은 이야기야.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가 또 아프기 시작했어요. 또 아침에 먹은 비행기 기내식이 정말 문제였나 봐요. 배가 뒤틀리며 심한 복통이 왔습니다. 화장실 어디지?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공중화장실 표지판이 보이지 않았어요.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급했거든요. 중국이었다면 그냥 근처 풀숲에서 해결했을 거예요. 중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대소변을 보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저는 근처 공원 풀숲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번역 앱을 켜고 계셨죠.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화장실 찾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어요. 그분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지도 앱을 켰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분을 따라 걸었어요. 정말로 50m도 안 되는 거리에 공중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공중화장실이 정말 많아요. 무료고 깨끗하니 걱정 마세요. 그분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친절함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료 휴지, 비데, 손 소독제, 자동 향수 분사기, 온수. 중국 5성급 호텔보다 깨끗하고 완벽한 시설이었죠. 이게 무료 공중화장실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는 공중화장실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있어도 더럽고 냄새나서 못 쓸 정도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곳곳에 있고 시설도 완벽했죠. 보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까 그 중년 남성분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괜찮아지셨어요? 번역 앱으로 물으셨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조심히 다니세요. 그분은 미소 지으며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구나. 인프라도, 사람들도, 문화도, 모든 게 중국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한국에 빠져들고 있었죠. 화장실에서 나와 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숙소로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했거든요. 지하철역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대요. 중국 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어요. 있어도 고장 나 있거나 특정 시간에만 운영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에스컬레이터도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력 걱정이 없나 봐. 중얼거리며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독일도 전력 부족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자주 꺼둔다고 들었는데 한국은 달랐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데 스크린도어가 보였어요.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중국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가 없어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취객이 선로로 떨어지거나 밀려서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죠. 하지만 한국은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안전하게 만들어놨네. 승강장에서 기다리는데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2분 후 도착. 정확한 시간이었어요. 2분 뒤 정말로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1초도 틀리지 않았죠. 시간이 정확해. 중국 지하철은 배차 간격도 들쭉날쭉하고 지연도 심한데 말이에요. 열차에 올랐습니다. 내부는 깨끗했어요. 좌석도 깔끔하고 바닥에 쓰레기도 없었죠. 냉방도 적당했습니다. 중국 지하철은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틀어서 찜통 같은데 여기는 쾌적했어요. 자리에 앉으려는데 한국 남자들의 평균 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서 있는 남자들의 키가 정말 컸거든요. 제 눈높이가 그들의 가슴팍 정도였어요. 나는 난쟁이가 됐네. 중국에서는 제 키가 평균이었는데 여기서는 작은 편에 속했죠. 그런데 이 키 차이가 묘하게 설렜습니다. 한국 남자 가슴에 기대면 어떤 느낌일까? 상상하다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부드러운 승차감이었죠. 덜컹거림도 없고 소음도 적었어요. 기술력이 좋구나. 창밖을 보니 터널 벽면에 광고가 지나갔습니다. 한국 화장품,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모든 게 세련되고 예뻤어요. 몇 정거장을 지나 숙소 근처 역에 내렸습니다.
역시나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출구 안내도 명확했죠. 지상으로 올라오니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쉬고 싶었거든요. 공원은 정말 예뻤어요. 잘 가꿔진 잔디, 깨끗한 산책로, 벤치마다 놓인 쓰레기통. 그런데 벤치를 자세히 보니 USB 충전 포트가 있었습니다. 충전도 무료로 할 수 있네. 신기해서 휴대폰을 꽂아봤어요. 정말로 충전이 됐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도 있었죠. 돈 한 푼 안 내고 쉴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다니. 중국 공원은 벤치도 더럽고 편의시설도 없는데 말이에요. 음수대도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이 나왔어요. 노인들도 편하게 쉴 수 있겠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나이 들어도 혼자 다닐 수 있는 나라 같았어요. 인프라가 완벽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쉬는데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미소 지으며 귤 하나를 꺼내 건네셨습니다. 먹어. 손짓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괜찮습니다.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는 제 손에 귤을 쥐어주셨죠. 먹어, 먹어. 멀리서 왔구나. 한국말이었지만 뜻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모든 걸 말해주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가셨어요. 저는 귤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남에게 무언가를 공짜로 주지 않아요. 대가 없는 친절은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저 할머니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귤을 주셨습니다. 그냥 외국인이 멀리서 왔다는 이유만으로요. 귤 껍질을 까며 생각했어요. 이런 나라에서 늙으면 외롭지 않겠다. 한국은 노인에게도 친절한 나라 같았습니다. 귤을 다 먹고 일어났는데 배가 또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진짜 심각한데 식은땀이 났습니다. 단순 배탈이 아니라 장염 같았어요. 근처에 약국이나 병원이 있을까 싶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앞에 내과의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병원이 여기도 있네? 중국은 동네에 병원이 거의 없거든요. 큰 종합병원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죠. 저는 의원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대기실, 친절한 접수 직원.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분이 물었어요. 저는 번역 앱을 켰습니다. 배가 아파요. 장염 같아요. 네. 여기 번호표 받으세요.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번호표를 받고 앉았어요. 대기실에는 환자가 몇 명 없었습니다. 중국 병원은 사람들로 미어터지는데 여기는 한산했죠. 정말로 10분 뒤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50대 여자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선생님도 번역 앱을 켜고 계셨어요.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언제부터요? 오늘 아침부터요. 비행기 기내식을 먹고 나서. 선생님은 청진기로 배를 진찰하셨습니다. 급성 장염 같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기름진 음식 피하시고 물 많이 드세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진료가 끝나고 수납을 했습니다. 5,000원입니다. 네. 너무 싸서 다시 물었어요. 5,000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병원비가 최소 5만 원은 나오는데 여기는 5,000원이었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약값도 1만 5천 원. 총 2만 원으로 진료와 약을 다 해결했죠. 이게 가능해? 중국에서는 병원비가 무서워서 아파도 참는 사람이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의료비가 저렴해서 부담 없이 병원에 올 수 있었죠. 나이 들어도 무섭지 않은 나라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노인이 되어도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같았습니다. 약을 먹고 숙소로 가는 길. 저녁 무렵이라 해가 지고 있었어요. 골목을 걷는데 앞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가 계셨고 교복 입은 중학생 무리가 할머니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저거 강도 아니야? 중국에서는 리어카를 끄는 노인을 추적해서 습격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리어카에 폐지나 재활용품이 가득 차면 그걸 통째로 빼앗아 가는 거예요.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중국처럼 범죄가 판치는구나.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학생들이 리어카를 빼앗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희가 밀어드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학생들은 밝게 웃으며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오르막길이었는데 할머니 혼자서는 힘들어 보였거든요. 학생들은 10분 넘게 함께 오르막을 올랐어요. 그리고 평지에 도착하자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다 왔어요. 조심히 가세요. 고맙다. 얘들아.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고마워하셨죠. 학생들은 대가 없이 그냥 떠났습니다. 돈도, 감사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마음이 찡해졌어요. 중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중국 사람들은 대가 없는 도움을 절대 주지 않거든요. 시간과 노동력을 공짜로 제공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기죠. 남이 이익을 보는 걸 싫어하는 문화예요. 하지만 저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아무런 이득도 없이 그냥 할머니를 도왔어요. 바보들이야. 정말 바보들. 중얼거렸지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바보들의 나라에서 사는 건 어떤 기분일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 나라. 대가 없이 친절을 베푸는 나라. 중국도 한국처럼 바보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언젠가 수준 높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한숨이 나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기심과 불신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으니까요. 저는 학생들이 사라진 골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한국에 빠진 이유는 단지 잘생긴 남자들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려. 한국의 배려 문화, 시민의식, 서로를 돕는 마음. 그 모든 게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전하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친절한 나라. 노인이 되어도 무섭지 않은 나라. 병원비 걱정 없고 공중화장실도 깨끗한 나라.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했구나. 지금까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게 현실이었죠. 숙소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녀서 다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내일은 뭘 볼까? 한국이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오늘 본 것들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내일은 또 뭘 보게 될까요? 휴대폰을 꺼내 오늘 찍은 영상들을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 익선동 골목, 카페, 올리브영, 지하철, 공원, 리어카 할머니. 모든 게 완벽한 콘텐츠였죠. 이 영상들을 틱톡에 올리면 조회수가 폭발할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할까? 중국 사람들은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라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질투할까요? 분노할까요? 아니면 인정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것. 그리고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다는 것. 중국 남자는 이제 못 만나겠어. 키도 작고 매너도 없고 옷도 촌스러운 중국 남자들. 한국 남자들을 본 후로는 중국 남자들이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죠. 여기서 살고 싶다. 처음으로 조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을 버리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비자 문제, 언어 문제, 취업 문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내일을 더 봐야겠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와 설렘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약을 먹어서 그런지 배가 많이 나아졌어요. 샤워를 하고 어제 산 한국 화장품으로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은 예뻐 보였어요. 한국 화장품 효과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여자들만큼은 아니었죠. 숙소를 나와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사러요. 편의점 문을 여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문을 열기도 전에 자동문이 먼저 열렸거든요. 센서가 있구나. 중국 편의점은 수동문인데 한국은 자동문이었죠. 내부는 깨끗했습니다. 상품도 다양하고 진열도 깔끔했어요.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골랐습니다. 계산대로 가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보였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 남자였는데 정말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또렷하고 미소도 상냥했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물건을 내밀었죠. 계산을 하는데 그가 번역 앱을 켜서 말했어요. 이 우유는 1+1 행사 상품이에요. 하나 더 가져가세요. 네. 무료로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저는 어리둥절해서 바나나 우유를 하나 더 집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마치며 문득 용기가 났어요. 저 남자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닐까? 왜 굳이 번역 앱까지 켜서 친절하게 설명해 줬겠어요? 분명 저한테 호감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저는 우유 하나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저기요. 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번역 앱을 켰습니다. 타이핑하는 손이 떨렸죠. 저와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 없나요? 그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장품 인플루언서예요. 틱톡 팔로워가 300만 명이죠. 저는 젊고 예뻐요. 당신도 저를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작은 나라 아닌가요? 만약 당신이 저와 결혼하면 중국 국적을 받을 수 있어요. 중국인이 되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 국적을 원하니까요. 게다가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중국어도 배울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을 제 직원으로 고용할 수도 있어요. 중국 평균 월급의 3배인 75만 원을 드릴게요. 어때요? 당신과 당신 가족의 운명을 바꿀 기회예요. 자신감 넘치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정도 조건이면 남자들이 줄을 서거든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번역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죠. 지금껏 당신이 한 말 중에서 옳은 건 당신이 젊다는 것뿐이에요. 예쁘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네요. 저기 밖을 보세요.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평범한 길거리에서도 당신보다 훨씬 예쁘고 키 큰 한국 여자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미쳤다고 당신을 만나겠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타이핑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요. 그럼 왜 중국인들은 불법으로까지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구하죠? 한국 내 불법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범죄도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저질러요. 왜 중국인들은 그 자랑스러운 나라를 놔두고 남의 나라까지 기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맞는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편의점에서 주말만 알바해도 당신이 말한 중국 평균 월급의 3배보다 더 많이 벌어요. 그런데 왜 제가 못생기고 범죄를 저질릴지도 모르는 중국인인 당신과 만나야 하죠? 장담하건대 한국 남자들에겐 더 좋은 선택지가 널렸어요. 아무도 당신 같은 중국 여자와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넋이 나간 채로 편의점을 나왔어요. 걷다가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저는 정말로 길거리에 흔한 한국 여자들보다 못생겼다는 거요. 키도 작고 얼굴도 평범하고 스타일도 촌스러웠어요. 나는 그냥 화장품 바른 중국 여자일 뿐이야. 아무리 한국 화장품을 써도 소용없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우수한 유전자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삼각김밥을 먹을 기분도 아니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지나가는 한국 남자들을 봤습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세련된 남자들. 모두 그림의 떡이었어요. 제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중국인들이 왜 한국을 비하하는지 이제 알겠어.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인이 될 수 없어요. 이 좌절감에서 비롯된 열등감 때문에 한국을 욕하는 거였죠. 한국은 너무 완벽했습니다. 인프라도, 사람들도, 문화도, 모든 게 중국보다 나았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나도 한국을 욕하고 싶어. 하지만 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좋은 나라였으니까요. 잘못한 게 없었어요. 잘못한 건 중국이었죠. 중국이 발전하지 못한 것, 시민의식이 낮은 것, 인프라가 부족한 것. 모두 중국의 잘못이었습니다. 벤치에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죠. 그러다 문득 저 멀리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저를 도와줬던 60대 중년 남성이었어요.
화장실을 찾아주셨던 분이요. 그분은 저를 알아보셨는지 다가오셨습니다. 번역 앱을 켜고 계셨어요. 어제 그분이시네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그분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한국 여행은 어때요? 즐겁게 보내고 계세요? 네.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저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웃으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저기 왜 어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외국인인데.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이야기예요. 제가 상하이에 출장을 갔었어요. 무역회사 직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호텔에서 나왔다가 길을 잃었죠. 중국어도 못하고 지도도 없었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밤 10시가 넘었고 거리는 어두웠죠. 그때 한 중국 할아버지가 저를 발견하셨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손짓발짓으로 물어보셨죠. 저는 호텔 명함을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직접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30분을 걸어서요. 할아버지는 70대쯤 되어 보이셨는데 다리도 불편해 보였어요. 하지만 끝까지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셨죠. 저는 돈을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외국에서 조심하게, 좋은 여행 되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친절은 국경을 넘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외국인이 도움이 필요하면 돕습니다. 언젠가 받은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친절이 순환하는 거였어요. 20년 전 중국 할아버지의 친절이 지금 한국에서 저에게로 돌아온 거였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은 웃으며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힘내세요. 한국 여행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떠나셨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모든 친절은 어쩌면 중국인들이 과거에 베풀었던 친절의 결과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중국으로 돌아가서 친절을 베풀면 그게 또 다른 중국인에게 돌아갈 거라고요. 친절의 순환.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그 순환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나라였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었죠. 그래서 사회 전체가 따뜻했던 거예요. 반면 중국은 어떤가요? 친절을 베풀면 바보 취급받고 남을 돕는 건 손해라고 여기죠. 순환이 끊어진 사회였어요. 그래서 중국은 각박하고 차가웠던 겁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면 변해야겠다. 저부터 친절을 베풀고 남을 도와야겠다고요. 그게 중국을 바꾸는 첫걸음일 테니까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틱톡을 열었어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300만 팔로워가 순식간에 접속했죠. 댓글창이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메이 언니, 서울이에요? 한국 어때요? 한국 남자 잘생겼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댓글창이 잠시 조용해졌죠. 저는 틀렸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중국의 작은 나라쯤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배신자. 한국한테 돈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 남자들이 잘생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국은 안전해요. 공항에서 캐리어를 방치해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한국은 깨끗해요. 평범한 골목도 화보 촬영장 같아요. 한국은 친절해요.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고 배려해줘요. 한국은 편리해요. 공중 화장실이 곳곳에 있고 무료 와이파이도 많아요. 한국은 저렴해요. 병원비가 2만 원이면 돼요. 이 모든 게 중국과는 달라요. 댓글창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절반은 저를 욕했고 절반은 공감했어요. 메이는 중국을 배신했다. 한국의 개가 됐네. 하지만 다른 댓글들도 있었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요. 용기 있는 고백이네요. 특히 중장년층의 응원이 많았어요. 젊은 친구가 정직하구나. 우리도 배워야 해. 중국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젊은 여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잘생긴 남자들 때문만이 아니에요. 안전, 배려, 시민의식, 완벽한 인프라. 이 모든 게 우리를 한국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초비상이에요. 젊은 여자들이 다 한국으로 도망가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를 종료했습니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5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은 10만 개가 넘게 달렸죠. 제 틱톡 계정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언젠가 다시 올 거야. 그때는 한국 남자와 함께, 아직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언젠가는 이뤄질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꿈을 이루게 해주는 나라처럼 보였으니까요.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 공정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귀국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이번엔 명동으로 갔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예상대로 명동 거리에는 중국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중국어 간판도 많고 중국어를 하는 직원들도 많았죠. 여기는 거의 중국 같네. 하지만 그래도 깨끗했어요. 중국의 관광지와는 차원이 달랐죠. 쇼핑을 하다가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더 사려고요. 계산을 하는데 앞에 있던 중국인 관광객 아줌마가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중국에서는 더 싸게 사는데 할인 안 해줘. 나 중국에서 왔어. 큰 손이라고.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번역 앱을 켰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찰제예요. 할인은 어려워요. 뭐? 할인도 안 해줘. 중국 무시하는 거야? 아줌마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같은 중국인으로서 부끄러웠거든요. 저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 예의를 지켜야 존중받는다는 것. 그리고 중국인의 이미지는 중국인 스스로가 만든다는 것. 저는 조용히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명동 거리를 걷는데 문득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횡단보도 앞이었습니다. 신호가 빨간불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가 한 대도 없었는데도요. 중국이었다면 차가 없으면 그냥 건너가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모두 질서 있게 건너갔어요. 작은 것부터 지키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시민 의식은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신호 지키기, 줄 서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지만 모이면 큰 힘이 되는 거죠. 공원에 앉아 쉬었습니다. 옆 벤치에는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혼자서 책을 읽고 계셨죠. 저는 놀랐습니다. 80대인데 혼자서 공원까지 나와서 책을 읽다니.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중국 노인들은 집 안에만 있거나 자식들이 모셔다 놓은 곳에서만 있죠. 혼자서 외출하는 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노인도 안전하게 혼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인프라가 완벽했고 사회가 안전했으니까요. 나이 들어도 두렵지 않겠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늙는다면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도 가깝고 공원도 많고 사람들도 친절하니까요. 반면 중국에서 늙는다면 상상만 해도 무서웠어요. 병원비는 비싸고 사기꾼은 많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중국을 바꿔야 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인플루언서일 뿐이에요. 귀국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거리, 깨끗한 건물들, 질서 있는 차량들, 모든 게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다시 올 수 있을까? 중얼거렸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왔을 때와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땐 긴장하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편안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받았어요. 역시나 AI 시스템은 빠르고 정확했죠.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둘러봤습니다. 면세점에 한국 화장품, 한국 과자, 한국 기념품. 모든 게 자랑스럽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중국 제품은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을까? 솔직히 없었죠. 중국 제품은 대부분 싸구려 이미지였으니까요.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인천공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시야에서 사라졌죠. 안녕, 한국.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2시간 반 뒤, 선정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현실이 확 다가왔습니다. 긴 줄, 느린 처리 속도, 불친절한 직원. 한국과는 너무 달랐어요. 1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입국했습니다. 캐리어를 찾는데 제 짐이 보이지 않았어요. 30분을 더 기다려서야 나왔죠. 역시 중국이야. 한숨이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거리가 너무 더러워 보였어요. 갈라진 도로, 쓰레기, 불법 주차된 차량들. 일주일 전에는 당연하게 봤던 풍경인데 지금은 불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켰죠. 제 틱톡 계정은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영상이 바이럴되어서 조회수가 2천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50만 개가 넘게 달렸죠. 대부분은 비난이었습니다. 왕메이는 배신자다. 한국한테 돈 받았네. 중국을 무시하는 거야? 하지만 지지하는 댓글도 많았어요. 용기 있는 고백이다. 나도 한국 가고 싶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특히 놀라웠던 건 중장년층의 반응이었어요. 젊은 친구 정직하구나. 우리 세대가 반성해야 해. 중국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심지어 유명 인사들도 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왕메이의 솔직한 고백,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 한국에서 배울 점. 중국은 왜 변해야 하는가. 저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어요. 욕만 먹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젊은 여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나도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 남자 정말 매너 좋나요?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중국 여자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요. 다들 한국을 동경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 했어요. 일주일 뒤 저는 후속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틀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본 것들은 모두 진실이에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요. 친절을 베풀고, 규칙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면 중국도 언젠가 한국처럼 될 수 있어요. 저부터 시작할 거예요. 작은 친절부터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은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조회수 5천만, 댓글 100만 개. 중국 SNS에서 가장 핫한 토픽이 됐죠. 심지어 중국 정부까지 반응했어요. 왕메이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시민의식 향상 캠페인 추진 예정. 물론 진짜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한 달 뒤,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매일 2시간씩 공부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툴지만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비자도 알아봤어요. 유학 비자, 취업 비자, 투자 비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언젠가 다시 갈 거야. 매일 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요. 틱톡 채널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화장품만 파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 한국의 시민의식, 한국의 매너 문화. 시청자들은 열광했죠. 메이 언니, 한국 이야기 더 해주세요. 다음엔 어디 갔어요? 한국 남자 만났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한국 남자는 못 만났어요. 하지만 언젠가는요. 그때까지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한국 남자를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 뒤, 저는 한국어 중급 시험에 합격했어요. 1년 뒤, 한국대학교 어학당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이 아니라 유학생으로요. 짐도 훨씬 많고, 체류 기간도 길어요. 입국장을 나서며 서울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다시 왔어, 한국.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땐 절망했지만 지금은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한국 남자를 만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요. 한국처럼 살아가는 게 진짜 목표라는 거요. 친절하게, 정직하게,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한국인이 되는 길이죠. 그리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거예요. 20년 전 한국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넸던 상하이 할아버지처럼요. 친절의 순환은 계속될 거예요. 저를 통해서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찾은 건 잘생긴 남자만이 아니라는 거요. 안전, 신뢰, 배려, 따뜻함. 이 모든 가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중국 젊은 여자들이 이를 악물고 한국으로 오는 진짜 이유였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가진 이런 소중한 가치들, 우리는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